뇌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교육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소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학습과 발달, 그리고 재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경과소성이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두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는 두뇌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신활동은 두뇌의 가소적 변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신경과소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 단계에 따른 두뇌 가소성의 변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뇌 기반 교수법, 그리고 신경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교육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뇌 기반 학습과 신경과소성. 인간의 뇌는 유전적 청사진을 따라 발달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여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와 아동기는 두뇌 가소성이 극대화되는 결정적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풍부한 자극과 적절한 경험은 두뇌의 구조적, 기능적 발달을 촉진하는 반면 방임이나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 환경은 두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신경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감각운동 자극, 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소통 등 다양한 경험은 시냅스 가지치기와 수초화를 통해 두뇌 회로를 정교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건강한 두뇌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경과소성은 성인기에도 지속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재조직화를 겪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마의 부피가 직업, 경력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도 두뇌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두뇌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가소성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두뇌 훈련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작업기억 훈련, 속도 훈련, 멀티태스킹 훈련 등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난이도 조절,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 훈련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시냅스 가소성의 기제를 자극하여 두뇌 회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작업기억 훈련은 전두엽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훈련법입니다. 작업기억은 복잡한 인지 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단기기억 체계입니다. 작업기억의 용량은 지능 및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기억을 증진시키는 훈련은 학습 능력 전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커군드, 브레인 HQ와 같은 두뇌 체력 프로그램은 여러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지각 속도,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등 다양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둡니다. 이 밖에도 음악, 외국어, 명상 등을 통한 두뇌 자극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둘러싸고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통제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뇌 발달과 학습에 있어 인지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의 역할입니다. 정서는 동기, 기억, 의사결정 등 인지 과정 전반에 관여할 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북돋우는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정서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변연계와 전두엽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편도체로 대표되는 변연계는 정서 발생을 담당하는 한편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전두엽은 정서의 조절과 통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은 정서지능의 신경학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 요가,
심리치료 등은 전두엽변 연계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서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확산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DMN은 마음이 안정되고 주의가 내부로 향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때 전전두엽, 후대상피질, 쇠기압소엽 등의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유현상과 발산적 사고가 촉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외부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제 수행 시에는 DMN의 활동이 억제되고 실행기능 네트워크가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지식은 정서지능과 창의성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예술활동, 자유로운 토론 등은 DMN을 활성화하여 확산적 사고와 창의성 발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공감 훈련, 협동학습 등은 정서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은 내적 동기를 북돋우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고유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메타인지 훈련과 자기주도 학습. 학습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 즉 메타인지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상위인지 작용을 말하는데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동기와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21세기 학습자 역량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의 신경학적 기반을 살펴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메타인지 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실천 전략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즉 자신의 사고 과정을 성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제의 요구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며 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상위인지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자기 인식, 목표 설정, 전략 선택, 자기 점검, 자기 평가 등 자기 조절 학습의 각 단계를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전략을 동원하는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발견하여 교정하는 능력은 문제 해결력 및 창의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구조화되지 않은 현실 세계의 문제 상황에서는 메타인지적 사고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메타인지는 동기 및 정서 조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은 부정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 정서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학습 동기의 유지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기보다는 노력 부족이나 전략 실패로 받아들이는 성장 마인드셋 역시 메타인지 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인지, 동기, 정서를 아우르는 통합적 자기조절 능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 문제 해결력 신장. 앞서 언급한 대로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 과정 전반에 관여합니다. 우선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고 구조화하는 문제 표상 단계에서 메타인지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과제가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메타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고 최선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타인지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이 수반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난관은 없는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주의 깊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전이 더딘 경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대안적 전략을 모색하는 유연한 사고 전환도 필요합니다. 또한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차후의 학습에 반영할 교훈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철한 자기 평가야말로 메타인지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은 메타인지적 사고 기술의 적용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메타인지 훈련은 문제 해결 역량의 신장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 스스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문제 해결 과정의 각 단계에서 메타인지적 질문을 제기하고 시연함으로써 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의와 피드백 활동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례.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 실행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조절해 나가는 총체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메타인지 능력은 자기주도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인지 훈련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조절학습 전략 프로그램인 SRSD는 하리스와 그레함에 의해 개발된 인지전략 교수 모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제 분석, 목표 설정, 자기 점검, 자기 강화 등 메타인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 체계적으로 훈련을 제공합니다. 특히 쓰기 영역에서의 적용 효과가 널리 입증되었는데요. POW, TAP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 향상을 위해 고안된 개인 플랜도 메타인지에 기반한 자기조절학습 모형의 일종입니다. 학습자들은 장단기 학습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며 공부 일지 등을 통해 자신의 수행 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성취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개별 면담과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서울대 학습종합클리닉의 BOM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의 목표 설정 학습 전략 수행 점검이 4단계로 이루어진 메타인지 훈련 모듈인데요. 만화 캐릭터와 게임 요소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메타인지에 기반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메타인지의 각 요소, 즉 목표 설정, 전략 선택, 수행 점검, 결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 명시적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수자의 시범과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내면화하도록 돕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습 과정 자체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한 전략 훈련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배우는 방법의 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직관과 통찰력 개발을 위한 동서양 지혜의 활용. 논리와 분석을 넘어 직관과 통찰의 힘을 일깨우는 것은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직관은 무의식적 통합과 비약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직관적 알매 능력이며, 통찰은 다양한 맥락을 종합하여 숨은 의미와 관계를 깨닫고 새로운 해법을 떠올리는 창조적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기계적 암기와 계산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서 복잡한 현실 문제를 다루고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지혜 전통은 직관과 통찰의 본질과 개발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선사상에서 말하는 도노나 깨달음이란 바로 직관적 알물 통해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는 초월적 인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불교의 선정과 명상 수행은 직관 교육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노자의 도를 체현하는 것이나 장자의 명상적 사유 방식 역시 직관과 통찰의 경지를 보여주는 동양적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나 하이데거의 직관적 통찰, 그리고 현상학의 환원과 직관 개념 등에서 합리성을 초월하는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의 영역에서는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경험학습의 모델, 그리고 최근의 직관 교육론 등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순 아이디어의 통합이나 일상 경험의 탈맥락화 등 창의성 교육의 제반 기법들도 직관과 통찰력 개발에 적용해 볼 만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처럼 동서고금의 지적 전통에 축적된 직관과 통찰에 관한 담론을 교육의 맥락에서 재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선사상과 노장 철학에서 발견되는 직관 개발의 원리와 실제를 오늘날 창의 인성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을 조화시키는 전일적 인재 육성의 방향성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삶과 삶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실존적 깨달음, 거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리를 넘어선 직관의 힘선의 도노와 깨달음. 선사상에서 깨달음이란 개념적 사유나 언어적 분별을 초월한 직관적 삶을 말합니다. 도노는 단번에 진리를 깨닫는 것, 일념의 무명을 타파하고 법성을 증득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이는 점진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이 아닌 통합적이고 비약적인 인식작용을 통해 사태의 전체와 본질에 직접 다가가는 초월적 경지를 가리킵니다. 선수행의 목표는 바로 이 도노의 경지, 즉 자기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본래 면목을 직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선, 가나선, 묵조선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분별적 심급을 걷어내고 직관치를 열어젖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모순과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초월하는 직관적 통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선사들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돈방이나 괴담 같은 선문답 역시 사유의 틀을 넘어서는 초월적 각성을 촉구하는 직관교육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직관 수행은 단순한 인식론적 차원을 넘어 인간 실존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겨냥합니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고정된 관념, 집착과 애착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선이 추구하는 궁극적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관적 앓은 삶의 전면적 전환과 직결되는 실존적 각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선수행자에게 있어 삶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직관을 통한 깨달음은 곧 존재 양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선사상은 논리와 개념을 초월하는 직관적 인식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삶을 위한 삶이 아닌 삶을 위한 삶,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서구적 이성중심주의와 지성편향 교육의 한계를 반성하는 오늘날, 선의 직관 교육은 우리에게 소중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과 논리에 사로잡힌 학생들에게 직관의 날개를 달아주고 기존의 사고틀을 뛰어넘는 창조적 비전을 풍기하는 일, 거기에 선사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양 사상사 속 직관 개념의 흐름, 서양 철학사를 돌아보면 직관에 대한 사유의 풍부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인 노에시스를 최고의 인식으로 간주했는데요. 이는 감각이나 논리를 초월한 직관적 삶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지와 구별되는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위 규범에 대한 직관적 통찰을 덕의 핵심 요소로 꼽은 바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은 명석판명한 직관을 논리적 영역에 앞서는 확실한 인식의 토대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험론자 흉은 인과성의 기원을 직관에서 찾으며 논리보다는 상상력과 습관의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칸트는 감성적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직관과 개념의 능동적 종합을 통해 객관적 인식이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관과 논리의 긴장과 상호작용에 주목한 선구적 통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는 직관주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베르그송은 지성을 넘어서는 직관의 우위를 주장했고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본질 직관에 이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데거 역시 존재에 대한 직관적 통찰인 이해를 실존의 근본 양식으로 보고 논리에 앞서는 전이론적 삶의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이후 실존주의, 해석학 등의 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교육학의 영역에서도 직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루소나 페스탈로치 등은 아동기 직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프레벨은 유의를 통한 직관력 개발을 강조했죠. 듀이의 경우 반성적 사고 과정에서 직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검증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직관을 교과 교육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교육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해 직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서양 사상사 속 직관 개념은 지성에 대한 반작용이자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인식 능력으로 조명되어 왔습니다. 철학자들마다 직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개념과 논리에 선행하는 직접적이고 통합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직관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실천적 맥락에서 발휘되는 직관적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눈에 띕니다. 이는 직관과 통찰이 단순한 관조나 규범의 문제를 넘어 삶 속에서 구현되고
적용되어야 할 실천적 과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직관과 통찰의 신경과학적 기반. 최근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직관과 통찰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뇌 영상 기법의 발달로 직관과 통찰이 발생하는 순간의 두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상황에서 무의식적 정보 처리가 작동하는 양상, 직관적 통찰이 떠오르는 아하, 순간의 신경역동 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관과 통찰은 우뇌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엽의 배회측 영역, 상측두이랑 하두정소엽 등 우뇌의 연합 영역들이 직관적, 문제 해결 시 활성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는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경험적 패턴이 문제 상황과 조응하여 직관적 통찰로 발현되는 과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좌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은 의식적인 통제 처리를 담당하는데 이것이 억제될 때 오히려 창의적 사고가 촉진되곤 합니다. 또한 통찰의 아하, 모먼트에는 변형계의 활성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전대상 피질, 해마, 편도체 등의 영역은 문제 해결의 성공 경험과 연관된 정서 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직관과 통찰이 단순히 인지적 과정을 넘어 정서, 동기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직관적 문제 해결이 성공할 때 우리는 강렬한 정서적 고향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긍정 정서는 창의적 사고를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발견은 직관 개발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먼저 안정되고 이완된 마음 상태가 직관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 마인드풀니스 등을 통해 의식적 통제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무의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이는 곧 우뇌적 직관 모드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의도적 주의를 풀고 무관한 자극에 개방적으로 반응하는 것 역시 직관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기분 상태가 창의성 발현의 중요한 촉매임을 감안할 때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관을 북돋우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때로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낯선 자극을 제공하거나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경험 요소를 결합하게 함으로써 통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에 잠재된 직관과 통찰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것이겠지요. 획일적 기준과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마다의 고유한 직관을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관의 신경과학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교육적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탐구의 방향 자체가 직관과 통찰의 신비를 규명하려는 우리 시대의 열정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분석과 직관, 좌뇌와 우뇌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통찰의 터한 직관 교육은 그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줄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양자인지학습법. 양자역학의 혁명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고전적 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정론적 필연성의 세계에서 확률적 우연성의 세계로, 실제론적 대상의 세계에서 비실제론적 관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양자역학의 원리를 심리학, 의사결정이론 등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인지의 영역에도 양자적 작동 방식이 관철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데요. 개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맥락에 따른 확률적 분포, 측정에 의한 상태 결정 등의 양자 원리가 마음의 작용 방식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양자인지 연구의 동향과 그 교육적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개념들을 원용한 의사결정 모델, 인지 처리 과정의 양자역학적 해석, 그리고 이를 학습 맥락에 적용한 양자 교수학습 설계의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양자인지의 개념과 원리. 양자인지는 아직 형성 중인 개념이라 그 외형과 내포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양자역학의 수학적 형식 체계를 인지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고전적 인지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경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념들의 표상, 추론, 의사결정, 확률, 판단, 신념 변화 등 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양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 합니다. 그 구체적 양상은 접근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양자역학의 다음과 같은 개념적 자원들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자 표상의 개념이 핵심적입니다.
고전 인지 모델에서 개념은 명제적 정보 구조로 표상되는 반면 양자 인지에서는 힐베르트 공간 상태로 표상됩니다. 복소수 진폭을 갖는 상태 벡터로 표현되는 양자 상태는 개념들의 중첩과 얽힘을 허용하며 측정에 의해 비로소 고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마음속 개념들은 결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상태인 셈입니다. 또한 맥락에 따른 질적 변화를 강조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측정은 대상의 작용을 가해 상태를 변화시키는 사건인데요. 이를 인지에 대입하면 질문 문맥에 따라 응답, 경향성이 달라지거나 판단이 역전되는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전 논리와 달리 상보적 명제들이 공존 가능하다는 점 것입니다. 양자 인지에서는 모순율보다 개연성이 우선시됩니다. 한편 복수의 인지 대안들로 구성된 믿음 상태 공간을 상정하고 결정에 따라 확률 진폭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인지를 모델링하기도 합니다. 대안들 사이의 양자 얽힘, 간섭 현상 등이 의사결정의 역동을 특징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전적 확률 모형과는 구별되는 양자 확률 체계를 따르는데요. 이 경우 맥락 변화에 따른 비정합적 판단이나 역설 현상 등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인지는 환원론적이고 논리 중심적인 고전 모형과 달리 인지의 맥락, 의존성, 구성성, 다층성 등 역동적이고 복잡한 특성들을 부각시킵니다. 개념의 다의성, 믿음의 불확정성 등 그간 심리학의 골칫거리였던 현상들에 대해 직관적 해석틀을 제공하는 셈 것입니다. 물론 양자 형식 체계를 그대로 인지에 들여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의 관점과 원리는 충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양자 의사결정 이론과 학습 전략. 최근 양자 인지 분야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양자 체계를 원용해 모델링함으로써 고전 이론의 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주로 비스미어, 브루저, 버터스 등에 의해 개척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 기본 발상은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심적 표상 공간을 양자 개념들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택 대안들에 대한 인지 상태를 복소 힐베르트 공간의 상태 벡터로 나타내고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질문 연산자의 측정을 통해 상태가 투영되어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즉, 질문 순서나 표현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현상을 상태 변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대안들의 진폭은 그것이 선택될 확률 진폭을 반영하며 간섭 현상에 따라 확률 분포가 비고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앨러스버그 역설, 연속률 효과 등 기존의 확률 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던 의사결정, 현형 현상들에 대해 직관적 해석을 제공해줍니다. 모호성에 직면했을 때 고전 논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판단 경향성, 연속되는 질문 사이의 비정합성 등이 양자 모형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 것입니다. 또한 신념행동 괴리 현상이나 선호 역정 같은 인지, 부조화 문제들도 상태 중첩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의사결정 모델은 학습자들의 지식 표상과 개념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기존 신념이 동요하고 개념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을 양자 상태의 변화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 것입니다. 아울러 모순된 아이디어들의 통합, 창의적 발상의 비약 등도 양자적 사고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면 양자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도 구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상보적인 관점들을 제시하여 개념 간 얽힘을 촉진하고 질문 맥락을 달리하여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양자 원리를 적용한 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해 볼 만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확정된 지식보다 열린 탐구를, 확증보다 질문을 강조하는 교육 문화를 만드는데 양자 패러다임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양자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사례. 지금까지 살펴본 양자 인지의 원리들은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아이디어의 중첩, 관점 전환을 통한 발상의 전환, 우연적 계기에 의한 통찰의 촉발 등 창의적 사고의 양상들은 양자적 특성과 닮아 있기 때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차관에서 출발하여 양자 원리를 도입한 창의성을 융합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메리랜드 대학의 양자 및 예술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자역학의 개념들을 다양한 예술 형태와 결합하여 대중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가령 양자 얽힘은 춤과 로봇공학의 융합으로, 양자 중첩은 몰입형 음악 경험으로, 양자 측정은 시각 예술 작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은 공연, 전시회,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자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음과 의식의 진화와 인간 고유성의 탐색.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마음이란 무엇이며 의식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는 인간의 마음을 완벽히 모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닌 직관과 통찰, 창의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음과 의식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간 고유성의 근거로서 마음과 의식이 지닌 비완원적 속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는 함의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과 의식의 진화적 기원. 마음은 왜 필요했을까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고리즘의 산물일까요? 의식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진화의 선택이었을까요? 이러한 관점은 마음과 의식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의 저등적 가치를 조명합니다. 즉, 외부 세계를 표상하고 유기체의 내적 상태를 모니터링 조절하는 마음의 작동이 생존 및 재생산 측면에서 진화적 이점을 가졌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각이나 공포 등 의식의 주요 속성들은 위험 회피나 사회적 조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순 신경계에서 출발한 의식이 어떻게 자기 인식과 반성적 사고 능력을 갖춘 자의식으로 진화했는지 그 질적 비약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의식에 수반되는 주관적 느낌인 퀄리아의 출현, 감각들의 다중양상적 통합, 자아와 타자의 분화, 메타 표상 능력 등은 점진적 변이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설명 난점이 많아 보입니다. 어쩌면 의식은 알고리즘으로 환원되지 않는 창발적 실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형이상학적 논쟁거리이지만 적어도 의식을 단순한 부수현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보다는 복잡한 적응 환경에서 유연하고 심층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케 한 독특한 진화적 혁신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합니다. 인간 고유성의 토대로서의 의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 특히 자의식의 출현은 인간 진화에서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와 자신에 대한 반성적 인식은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의사소통, 도구, 제작과 예술활동 등 인간 고유의 인지 양식과 문화를 낳는 원천이 되었을 테니까요. 자기 모델의 구축은 자전적 기억과 내러티브적 자아, 시간 개념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타자 마음에 대한 투사는 모방과 교감, 도덕성의 진화를 촉발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는 자로서의 초월적 시점은 규범과 진리, 자유의지에 대한 관념을 가능케 한 결정적 계기였을 듯합니다. 의식의 창발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언어 이전의 사고, 즉 직관과 통찰의 비명제적 작동입니다. 영감의 계기가 되는 무의식적 연상, 자명한 진리에 대한 직접적 파악, 맥락을 관통하는 통찰의 순간 등은 연역이나 귀납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학자의 창의적 통찰이 갖는 초논리적, 심미적 성격에 대한 펠로즈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념에 선행하는 직관, 명제 너머의 암, 거기에 인간 고유성의 참된 토대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동물에게서도 의식의 맹아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식이 보여주는 비약의 고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식과 물리세계의 관계성, 새로운 이해를 향하여. 그렇다면 의식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실제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을까요? 세계에 작용하는 또 다른 인과적 실체일까요? 오랜 심신 문제를 둘러싼 형이상학적 논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양자역학, 혼돈이론, 복잡계, 과학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의 비결정성과 비국소성, 거시 질서의 창발, 원리 등은 뇌마음 물질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실마리를 제공하니까요. 펠로즈가 제안한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이론은 양자중력 현상의 기반의 의식을 설명하려는 대표적 시도입니다. 미세관 구조에서의 양자 얽힘 현상이 신경세포 전체로 확장되고 이것이 중력에 의해 객관적으로 붕괴하면서 의식 경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고도로 추측적 가설에 불과하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전적 설명 틀을 넘어 의식의 비완원성과 작용성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는 점, 그리고 물리학과 신경과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탐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의식을 조명하는 작업도 흥미롭습니다.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직화와 창발 현상은 뇌의 신경망 작동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뉴런들의 국소적 상호작용이 거시적 질서를 낳고 그것이 다시 뉴런들의 하향인과로 작용하는 역동이 의식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식의 통합성, 주관성, 인과성 등의 속성은 복잡계 일반의 특성과 상당 부분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창발 현상에 대한 개념적, 경험적 규명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의식을 단순한 부수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 상위 차원의 실제로서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의지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도 시사점을 줍니다. 고전적 결정론은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간주하지만 비결정론적이고 창발적인 속성 역시 존재한다면 자유의지의 성립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니까요. 나아가 주관적 의식이 객관 세계의 근원이라는 관념론적 형이상학까지 적극 옹호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을 물리세계에 종속된 부현상이 아닌 그것과 더불어 진화하는 근원적 실제로 인정할 여지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해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의식에 대한 본격적 과학이 필요할 테고 그 길은 결코 평탄치 않겠지만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 지금까지 의식과 인간 고유성의 기원 및 본질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인간 의식의 비환원성과 창발성, 물리세계와의 역동적 관계성을 재조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계산주의나 환원주의를 넘어 의식을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과 작동 방식을 지닌 실제로 인정하고 그 신비로움을 직시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다는 것에서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의 지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식에 관한 수수께끼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인과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이로움 자체를 음미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통해 의식을 존재의 제1원리로 상정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직접적이고 자명한 실제가 바로 의식임을 자각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의식을 탐구하는 모든 여정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진보할수록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역설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주와 생명, 마음에 관한 경이로움은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순수한 물음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의 신비 앞에서 겸허해지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안다는 교만보다는 모른다는 자각에서 오히려 지혜는 싹틉니다. 의식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전개될수록 우리는 그 경외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창조성과 윤리성의 원천으로서 자아와 타자를 잇는 연대감의 매개로서 우주적 신비와의 조우로서 의식을 바라보는 눈, 거기에 마음 과학이 나아가야 할 궁극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